차가운 쇠파이프가 등 뒤를 강타했다. 서연우 중위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어두컴컴한 방 안, 오직 탁상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다. 그녀의 손발은 쇠사슬로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말해 서연우, 네가 봤다는 무기비리 다 거짓말이라고. 수사관의 목소리는 조롱과 함께 들려왔다. 그는 서류철을 탁재 던지며 그녀를 노려봤다. 너는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부대대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어. 그게 내 죄야. 서연우는 피 묻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닙니다. 제가 본 건 모두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다. 젠장 아직도 그 소리야. 수사관의 주먹이 그녀의 뺨을 향해 날아왔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고개가 꺾였다. 얼굴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다. 서연우는 이를 악물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다. 사실이니까 제가 본 건 모두 사실이라고요.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다른 수사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탈골되는 고통이 밀려왔다. 서연우는 비명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3시간이 넘는 잔혹한 신문이 이어졌다. 그들은 그녀에게 온갖 종류의 폭력과 협박을 가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은 부서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타오르는 불꽃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지쳐서 신문을 중단했다. 아직도 안 불어 이 악바리 같은 계집애가. 수사관이 침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본 모든 증거는 이미 사라졌어. 네가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널 버렸고 네 뒤를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우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그녀가 믿었던 선배 박민혁 대령이 자신을 모른 척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의 말대로 그녀의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 군납 서류는 조작되었고 그녀가 목격했던 이명석 중장의 검은 거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심지어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부사관마저도 사라졌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내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 너의 아버지에게도. 서연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그녀는 평생을 바쳐 군을 지켜온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자. 수사관이 문을 열고 말했다. 이대로 계속 버티면 너만 더 힘들어져. 그냥 다 거짓말이었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 끝이야. 서연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다.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끝까지 버텨봐. 우리가 너를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네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문이 쾅 닫혔다. 서연우는 혼자 남았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부서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아버지께서는 믿어주실 거야. 그 말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린 채 서연우는 온몸으로 밀려오는 고통을 견뎌냈다. 멍든 얼굴과 탈골된 어깨는 이미 감각이 사라진 듯했다. 복도 끝에서 간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냄새나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간부는 도시락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낄낄거렸다. 이거 먹고 힘내라. 앞으로 며칠 더 있을지 모르는데. 그의 비웃음은 서연우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고통을 초월한 상태였다. 그녀의 눈은 텅 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3개월 전 용산 육군본부의 풍경이었다.
군수참모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29살의 서연우 중위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유명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서류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무기 도입 관련 서류를 살피던 중 그녀의 시선은 한 장의 계약서에 멈춰섰다. K 소총 부품, 납품 계약서.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상하네. 단가가 기존보다 2배가 넘었다. 같은 부품인데 갑자기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다른 서류들을 뒤져보았다. 방탄복, 야전삽, 군용 장비들. 모든 납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뭔가 잘못됐어. 그녀가 중얼거리며 더 자세히 살펴보려던 순간이었다. 창밖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주차장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옆에는 이명석 중장이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인물이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서연우는 몸을 창가로 기울였다. 정장 남성이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 가방 크기의 쇼핑백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남성은 이명석 중장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법 무거운지 그의 팔이 살짝 굽었다. 정장 남성이 이명석 중장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다.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다. 서연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 쇼핑백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왜 장성이 직접 나와서 받아가는 걸까? 이명석 중장이 쇼핑백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정장 남성도 곧 차를 타고 사라졌다. 서연우는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다. 방금 본 장면과 이상한 단가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고 있었다. 설마 군납비리?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연우야,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서연우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박민혁 대령이 서 있었다. 40대 초반의 박 대령은 그녀가 존경하는 선배였다. 항상 후배들을 챙겨주는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서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선배님, 깜짝 놀랐네요. 박 대령이 그녀의 책상 앞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심각하던데. 서연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평소 믿고 따르던 선배였다. 선배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 단가들이 너무 이상해요. 작년 같은 부품보다 2배는 비싸요. 서연우는 계약서를 건넸다. 박 대령이 서류를 훑어봤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서연우는 방금 창밖에서 본 광경을 설명했다. 박 대령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그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연우야. 목소리가 차가웠다.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지내. 서연우는 눈을 크게 떴다. 선배님, 박 대령이 일어서며 경고했다. 계집애처럼 나불대지 마. 보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본 것 같은데 입 다물고 있어. 서연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존경하던 선배의 차가운 모습이 낯설었다. 박 대령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돌아섰다. 참, 내일부터 며칠 휴가 내고 집에서 좀 쉬고 있어. 문이 닫히고 서연우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펼쳤다. 단가 조작의 증거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창밖 주차장에서 본 쇼핑백들도 머릿속에 생생했다. 서연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러니 훈련소에 50년 된 수통이 아직도 있지.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일주일 후 육군본부 인사참모실. 서연우 중위는 인사명령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전방 7사단, 2연대 1대 3중대장 발령.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갑작스러운 전방 발령이었다. 인사 담당 중령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내일까지 부대 보고하십시오. 서연우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군수참모 보직입니다. 명령입니다. 중령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우는 발령장을 꽉 쥐었다. 복도를 나서자 박민혁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쉬고 있어. 서연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선배님도 그런 분이셨군요. 박 대령이 담배 연기를 뿜었다. 뭘 확신하고? 그래, 증거라도 있어.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공기 좋은 데 가서 파란 하늘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 수십 년간 이어오던 전통 같은 거야.
그걸 네가 망치려 드는 거고, 그건 정의가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그가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덧붙였다. 일 더 커지기 전에 내가 불 꺼준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아, 참고로 거기 대대장이 누군지 알아. 오태현 중령이야. 이명석 중장님 사관학교 후배거든. 박 대령이 서연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지내. 또 말하지만 계집애처럼 나불대지 말고. 그가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다. 거기서 얌전히 중대장이나 해. 서연우는 혼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전에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는 비열한 모습이었다. 복도 끝에서 몇 명의 간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중이 전방 간다며? 당연하지. 어디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리고 있어. 조용해 들려. 서연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대가 이런 곳이었다니. 다음 날 오후 최전방 7사단 2연대. 군용 트럭에서 내린 서연우가 연대 정문을 바라보았다. 충성 7사단 1연대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초소의 병사들이 그녀를 힐끗 보며 속삭였다. 새로운 중대장인가 보다. 여자라며 이쁜가. 서연우가 그들 앞을 지나갔다. 병사들이 경례를 한 채 눈동자만 그녀를 따라왔다. 등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다. 연대 본부 앞에서 최민호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그는 서연우를 보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우 중위님이시죠? 최민호 소령입니다. 예, 보고 드립니다. 최 소령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따라오세요. 걸으면서 최 소령이 조용히 말했다. 참 대대장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특히 여자 장교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잘하셔야 해요. 일대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제1대장 오태현 중령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다. 최 소령이 노크했다. 들어와.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이 열리자 오태현 중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의 우락부락한 체격, 무뚝뚝한 인상이었다. 오 중령이 서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서연우 중위. 서연우가 우렁차게 경례했다. 예, 보고 드립니다. 오 중령이 시끄럽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됐어. 앉아. 서연우가 의자에 앉았다. 오 중령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여기가 용산 사무실인 줄 알아? 전반기야 전방. 예, 알고 있습니다. 알긴 뭘 알아? 여긴 여자가 온 적이 없는데. 서연우의 턱이 살짝 올라갔다. 그렇습니까? 처음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중령이 비웃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 문제 만들지 말고. 그가 일어서며 덧붙였다. 계집애처럼 나불대지 말고. 박민혁 대령이 했던 그 말과 똑같았다. 서연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저녁 야간 점호 시간이었다. 서연우가 병사들 앞에 섰다. 그때 오태현 중령이 성큼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중대장 서연우가 차렷 자세를 취했다. 중위 서연우. 오 중령이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새로운 중대장을 소개한다. 한지은 대위다. 병사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충성. 오 중령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말이야. 여자 장교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다 똑같은 군인이야. 알겠나? 너희들 훈련소에서 조교 뺨칠 때 중대장도 육사에서 더 힘든 훈련을 받고 왔을 거야. 그렇지. 서연우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한지은 대위, 내가 아니라 오 중령은 그녀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즐기며 다시 말했다. 보여주자고. 한 대위 보여주자고. 오태현 중령이 소리쳤다. 서연우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내가 아니라 한 대위. 그때야 그녀는 깨달았다. 오태현 중령은 그녀를 한지은 대위라는 가상의 인물과 동일시하며 조롱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우를 한 대위가 겪었어야 할 굴욕적인 처우를 받게 만들고 있었다. 전 중대원 8구표격이
자세, 병사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오 중령이 서 있는 서연우를 지휘봉으로 가리키며 턱짓을 했다. 엎드려. 서연우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시작. 오 중령의 구령이 시작됐다. 하나, 둘, 셋. 병사들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우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다. 군복이 땀에 흠뻑 젖었다. 자, 동. 오 중령은 갑자기 구령을 멈췄다. 멈추라는 구호를 기다리던 병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버렸다. 누가 그만하래. 오 중령이 소리쳤다. 절반의 병사들이 탈진해 쓰러졌지만 서연우는 여전히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팔도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00 겨우 둘이 남았다. 서연우와 다른 한 명의 일병이었다. 오 중령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만 마침내 구령이 멈췄다. 서연우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함께 100개를 한 일병은 겨우 일어섰지만 서연우는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바닥에 얼굴을 박고 말았다. 오 중령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병사들이 하나씩 일어나며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오늘의 일이 이례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우는 입에 들어간 흙을 뱉어내며 겨우 일어섰다. 오 중령이 서연우에게 다가갔다. 역시 육사 출신이야. 그래도 체력 단련을 좀 더 해야겠어. 땀으로 젖은 옷에 흙먼지가 붙어 있었다. 그가 서연우의 옷을 살짝 잡아 보이며 비아냥거렸다. 이런 군복이라도 입고 있을 때가 좋지 안 그래. 서연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맞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 중령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다. 군복 벗고 싶지 않으면 잘하자고. 병사들이 해산한 뒤 서연우는 혼자 남았다. 어둠이 내린 광장에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이틀 후 사격 훈련장. 서연우 중위는 병사들에게 사격 요령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탕탕탕 총성이 울렸다. 그런데 김병철 이병의 소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딸깍 총알이 나가지 않았다. 김 이병이 당황해서 소총을 들여다보았다. 일병 안전 자세. 서연우가 급히 소리쳤지만 늦었다. 펑 갑자기 소총이 폭발했다. 김 이병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아, 그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소총 부품이 튀어서 이마를 다쳤다. 의무병, 의무병. 서연우가 외치며 김 이병에게 달려갔다. 다른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서연우는 김 이병의 상처를 확인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임에 깊은 상처가 났다. 그날 저녁 연대본부 연대장실에서 사고 보고 회의가 열렸다. 오태원 중령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서연우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사고 원인, 중대장의 안전 지도 부실. 김병철 이병이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소총을 조작함. 서연우 중위의 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 완전히 왜곡된 내용이었다. 서연우는 항의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오 중령이 차갑게 반문했다. 뭐가 다른데? 서연우는 자신 있게 말했다. 소총 부품 불량이 원인이에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소총 잔해에도. 오 중령이 말을 끊더니 말했다. 그건 내 추측이고 네가 국과수야. 그는 보고서를 덮었다. 헌병에서 정식 조사하고 나온 보고서야. 너는 뭔데 자꾸 튀어. 이건 조작입니다. 서연우는 참을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이 굴복하면 병사들에게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다. 얼씨구, 조작 내가 제대로 안전 교육을 하고 지휘 통제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사격 훈련 전에 장비 점검 다 하게 돼 있지 않아. 하나하나 다 했어. 서연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것일 뿐 현장 지휘관이 모든 장비를 점검할 수는 없었다. 오 중령이 책상을 쳤다. 조용히 지내라니까 기어코 사고를 치는구만. 오 중령이 군 전화를 들더니 헌병대 직통 번호를 눌렀다. 나 오 중령인데
서현우 중위. 안전수칙, 무시, 관리감독, 소홀 근무, 태만, 명령, 불복종. 이번 사건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 다신 사고 못 치게. 서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군기교육대 독방.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서현우 중위는 삐쩍 마른 몸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볼은 움푹 들어갔고 군복은 헐렁하게 몸에 걸쳐져 있었다. 단식투쟁 8회째였다. 억울함과 분노가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오태원 중령은 그녀를 한지은 대위라고 불렀고 그녀가 목격한 비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난 듯했다. 철창 앞으로 간부가 다가왔다. 간부가 문틈으로 도시락을 밀어넣으며 비웃듯 말했다. 오늘도 밥 안 먹을 거지. 삐쩍 말라도 예쁘긴 하네. 서현우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저 무릎을 더 끌어안았을 뿐이다. 어떤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간부는 흥미를 잃은 듯 혀를 차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무겁고 절도 있는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간부가 뒤를 돌아보았다.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어깨에는 별 4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육군 합참의장 강윤혁 대장이었다. 간부는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대장님, 어떻게 이곳에? 간부는 말을 더듬었다. 강윤혁은 차가운 시선으로 간부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간부는 그 시선에 압도당했다. 나가. 짧고 단호한 명령에 간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사라졌다. 강윤혁 대장은 철창 앞에 멈춰섰다. 서현우는 그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강윤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초라한 모습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강윤혁이 납과 같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서현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쁜 비리를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를 다 없앴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강윤혁의 턱 근육이 경직됐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서현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명석 중장에게 브로커가 쇼핑백을 주는 걸 분명히 봤어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다. 강윤혁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철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다. 평생을 바쳐온 군이 이런 모습이라니. 정직하고 정의로우면 짓밟히는 더러운 조직이라니. 강윤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굳은 의지로 가득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젠장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발걸음에는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오직 복수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윤혁 대장은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내 사무실로 와라.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전화가 끊어지고 그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는 강윤혁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굳건한 바위와 같았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퍼져나가는 분노의 파동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 강력했다. 그는 딸이 겪은 끔찍한 일들과 군 내부에 썩어 빠진 현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평생을 군인의 명예와 조국의 안보에 헌신해 온 그에게 딸이 겪은 고통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부에 난 치명적인 상처였다. 강윤혁은 채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 최정훈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5분 안에 도착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최정훈 중령은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 중령은 강윤혁의 오른팔이자 그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강윤혁은 딸의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최 중령이라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5분 후 강윤혁의 집무실. 최정훈 중령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는 강윤혁의 얼굴에 서린 냉혹한 분노를 보고 직감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강윤혁은 책상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최정훈에게 건넸다. 이걸 봐라. 최 중령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군납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대장님, 이게 뭡니까? 단가가 너무 비정상적입니다. 그래? 내 딸이 궁의교육대에 갇힌 이유다. 최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딸분께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강윤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군납 비리를 봤다고 하더군. 불량품을 정품 가격으로 납품받는 현장을 목격했어. 최 중령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강윤혁이 얼마나 딸을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강윤혁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빠르게 세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명석 중장과 그 일당을 단숨에 몰락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강윤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일단 이명석 중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끌어모아라. 그가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어떤 브로커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세탁하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 최정훈 중령은 강윤혁의 눈빛을 보며 침을 삼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헌병대로 이첩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입니까? 강윤혁은 비릿하게 웃었다. 헌병대에 맡기면 되겠나 그들 중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이명석이 쳐놓은 거미줄은 이미 군 전체를 덮고 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딸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최정훈 중령은 강윤혁의 계획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윤혁은 이명석 중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미끼를 던질 생각이었다. 그것은 바로 차세대 군용 드론 부품 납품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대장님, 그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명석은 모른다. 그는 돈 냄새를 맡고 반드시 움직일 거다. 강윤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면 돼. 최정훈 중령은 강윤혁의 눈빛에서 냉혹한 결의를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 강윤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이를 갈았다. 이명석, 박민혁,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놈들. 너희들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갚아주마. 강윤혁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강윤혁 대장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됐다. 최정훈 중령은 즉시 비밀리에 행동에 돌입했다. 그는 강 대장의 명령에 따라 군납 비리 브로커인 김광수를 잡기 위한 미끼를 준비했다. 그 미끼는 다름 아닌 차세대 전투기 부품 납품이라는 거액의 가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강윤혁 대장은 이명석 중장과 그의 일당이 반드시 이 떡밥을 물 것이라고 확신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언제나 돈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이니까 최정훈 중령은 강 대장의 지시를 받고 나광철이라는 이름의 무기,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산업계에서 해결사로 불리는 인물로 군 고위층과의 깊은 친분을 이용해 온갖 더러운 거래를 성사시켜 왔다.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군납 비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최 중령은 나광철의 주거래처와 비밀 계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파악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며칠 후 최정훈 중령은 나광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태양그룹의 부사장 명의로 위장해
나광철에게 접근했다.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태양그룹 2부장입니다. 최정훈 중령은 능숙하게 위장신분을 연기하며 나광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2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광철은 특유의 능글맞은 목소리로 답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차세대 전투기 부품, 납품건으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합참에서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라 보안이 중요합니다. 최정훈 중령은 일부러 육군 합참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나광철의 눈이 번뜩이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듯했다. 아, 그렇습니까? 저야 기꺼이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규모가? 나광철의 목소리에는 이미 기대감이 가득했다. 6천억 규모입니다. 최정훈 중령의 말에 나광철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6천억이라면 자신의 수수료만 해도 수십억이었다. 나광철은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단 한 번만 더 하기로 마음먹었던 거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다. 좋습니다, 이 부장님.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나광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오늘 저녁 7시 강남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뵙겠습니다. 나광철은 전화를 끊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곧바로 이명석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중장님, 큰 건이 들어왔습니다. 육군 합참에서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명석 중장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역시 자네를 믿었네. 이번에도 잘 부탁하네. 이명석 중장은 나광철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윤혁 대장은 최정훈 중령의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계획대로 되고 있군. 그는 나광철을 잡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나광철이 움직이는 순간 그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강윤혁 대장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아래 부패한 그림자들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자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진정한 군대의 모습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녁 7시 강남의 모 호텔 커피숍. 나광철은 테이블에 앉아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정장 가방 안에는 계약서와 도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곧 터질 거액의 수수료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바로 최정훈 중령이었다. 나광철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다. 최정훈 중령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계약 조건을 말씀드리죠. 가짜 계약서가 나왔다. 하지만 나광철은 그것이 가짜인 줄 몰랐다. 그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폈다. 차세대 전투기 부품 납품. 금액은 6천억 원. 나광철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 부품들을 납품하시면 됩니다. 최정훈 중령이 부품 목록을 보여주었다. 수수료는 5%로 하시죠. 나광철은 속으로 계산했다. 30억 원, 자신의 몫이었다. 좋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지금 간단하게 계약해놓고 공고 올리겠습니다. 나광철이 바로 대답했다. 좋아요. 공고야, 뭐 아무 때나 사인 주시면 입찰해 놓겠습니다. 최정훈 중령은 속으로 안도했다. 나광철의 자백이 모두 녹음되었다. 미끼를 완전히 문 것이다. 나광철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이었다. 커피숍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다. 국군 안보지원사 요원들이었다. 나광철 씨 체포합니다. 나광철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뭔 소리예요? 무기거래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요원이 수갑을 채웠다. 이건 정당한 계약이에요. 나광철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요원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최정훈 중령이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나광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계약서 뒷면에는 더 중요한 것이 적혀 있었다. 기존 거래처 이명석 중장. 나광철이 스스로 적어 넣은 내용이었다. 그는 이명석 중장과의 오랜 친분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최정훈 중령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날 밤 11시 안보지원사 조사실. 나광철이 조사받고 있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계약이었어요. 조사관이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여기 적힌 이명석 중장과는 어떤 관계죠? 나광철이 당황했다. 자신이 왜 그런 것을 적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다. 그건 기존에도 이 중장과 거래가 있었나요? 조사관이 계속 압박했다. 나광철의 이마에 땀이 났다. 부인하기엔 너무 명확한 증거였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다음 날 새벽 2시 강윤혁 대장 집무실. 최정훈 중령이 결과를 보고했다. 성공했습니다. 나광철이 자백했습니다. 강윤혁 대장의 표정은 차분했다. 자백 내용은 계약서에 이명석 중장 이름을 스스로 적어놨습니다. 그동안의 거래 내역도 모두 불었습니다. 강윤혁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해. 최정훈 중령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명석 중장 라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지. 강윤혁 대장이 일어서서 제복을 정리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나의 딸 서연우를 위해서라도 끝장을 봐야겠어. 최정훈 중령이 격려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강윤혁 대장은 창밖의 새벽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명석 중장 일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다. 이제 전쟁을 끝내자. 강윤혁 대장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사성 장군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시간이 왔다. 나광철의 체포 소식은 이명석 중장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관련자들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광철이 왜 우리 이름을 불었지? 이명석 중장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집무실에는 박민혁 대령, 김현수 중령 등 그와 뜻을 함께하는 부패 세력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그놈이 미쳤나 봅니다. 당장 입을 막아야 합니다. 김현수 중령이 초조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강윤혁 그놈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이명석 중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놈이 딸 때문에 이성을 잃었어. 그게 문제야. 이명석 중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강윤혁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군법으로는 그놈을 건드릴 수 없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해. 그는 곧바로 여당 국방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강윤혁 대장의 보직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이 무고한 장성들을 해임하려 한다. 군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명석 중장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강윤혁 대장의 집무실. 최정훈 중령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다. 대장님, 큰일입니다. 여당에서 대장님 보직 해임 건의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강윤혁 대장은 펜을 놓았다. 예상했던 일이야. 이명석 그놈이 결국 정치판으로 갔구만. 최정훈 중령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저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강윤혁 대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일이면 다 밝혀질 거야. 최정훈 중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루요,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강윤혁 대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이 나왔다. 표지에는 나광철 무역상사 계약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끼를 던져놨거든. 강윤혁 대장은 이명석 중장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해임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가 스스로 무너질 함정을 파놓았다. 그 함정은 다름 아닌 북한군 특이 동향보고였다. 그는 며칠 전부터 북한군 동향에 대한 가짜 정보를 흘려 이명석 중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도록 유도했다. 이명석은 국가 안보를 들먹이며 내 목을 치려 할 거다. 하지만 그가 회의를 소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강윤혁 대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다음 날 오전 9시 합참본부 상황실. 긴급 상황이었다. 북부 전방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대형 스크린의 비무장지대 일대 지도가 떠 있었다. 빨간 점들이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었다. 북한군 움직임이 평소와 다릅니다. 고피 근처 병력 증강이 감지됐습니다. 정보 참모가 보고했다. 강윤혁 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런 때 내부 갈등을 벌이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다. 이명석 중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대장님, 이명석 중장이 경례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윤혁 대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보시다시피 심각해. 이명석 중장이 말을 꺼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인사숙청 같은 건 미친 짓 아닙니까? 상황실이 조용해졌다.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장성을 바라봤다. 강윤혁 대장이 이명석 중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미친 짓이라고 군납 비리가 개인 감정인가? 수십 년간 우리 장성들이 해먹어 온 수백억의 뒷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결국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피와 땀에서 나온 거야. 너희들 골프 치러 다닐 때 병사들은 밑창 뜯어진 전투화를 신고 10년 된 수통에 물 받아 먹고 배탈이 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명석 중장이 당황했다. 그건 강윤혁 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사격하는데 총알이 안 나가고 안에서 터지는데 그것도 개인 감정인가. 참모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이명석 중장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대장님, 그래도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입니다. 강윤혁 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아.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더 큰일이야. 내 뒤를 너희들한테 맡기고 싸울 수는 없지. 그가 이명석 중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광철이 자백했어. 내 이름까지 다 불었고. 이명석 중장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조작, 그건 내 전문이고. 강윤혁 대장이 서류를 꺼내 보였다. 나광철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였다. 이명석 중장과의 기존 거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명석 중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탐욕스러운 놈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법이지. 강윤혁 대장이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 불러라. 잠깐, 지금 국가 안보가. 이명석 중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강윤혁 대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너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바로 헌병들이 들어왔다. 이명석 중장을 연행하라. 헌병들이 이명석 중장에게 다가갔다. 이명석 중장은 마지막으로 외쳤다. 이건 국가 반역이야. 위기 상황에서 지휘부를 흔드는 건. 강윤혁 대장은 차갑게 웃었다. 지휘부, 그 더러운 놈들 싹 다 도려내주지. 문이 닫히고 상황실이 조용해졌다. 참모들이 강윤혁 대장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다. 북한 상황 브리핑 계속해라. 정보참모가 다시 보고를 시작했다. 강윤혁 대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만족감이 퍼지고 있었다. 첫 번째 적을 제거했다. 이제 나머지들을 처리할 차례였다. 그날 오후 3시 합참본부 대회의실, 역사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군 최고위층들이 앉아 있었다. 강윤혁 대장이 상석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다. 육군 참모총장 장호필 대장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해군 참모총장 이철수 대장이 왼쪽에 있었다. 공군 참모총장 박민준 대장도 자리했다. 연합사 부사령관 강신철 대장까지 사성장군 7명이 모두 모였다. 하지만 이명석 중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윤혁 대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군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장호필 대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합참의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불편합니다. 강윤혁 대장이 이명석 중장 관련 서류를 펼쳤다. 좀 찔리긴 하시죠? 나광철이 체포되며 모두 자백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철수 대장이 놀라며 물었다. 혹시 뭘 자백을? 강윤혁 대장이 간단히 대답했다. 나광철이 그동안 혼자서 수백억의 수수료를 챙기며 여러분께 드린 뒷돈 말입니다. 박민준 대장이 탁상을 치며 불같이 화냈다.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그동안 장군 중에 나광철 돈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강윤혁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 썩은 부위를 한 번에 도려내려 합니다.
회의실 뒤 모니터에 대통령이 등장했다. 강윤혁 대장이 일어나 돌아서며 대통령에게 말했다. 대통령님 들으신 것처럼 그동안 수십 년간 장성들은 무기 브로커에게 납품을 몰아주고 수십 수백억의 수수료를 빼돌려 왔습니다. 그로 인해 장병들은 노후화되었거나 심지어 불량인 전투 장비를 지급받고 훈련하고 있으며 전시 상황엔 그로 인해 수많은 장병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것이고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대통령님께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이곳엔 등을 믿고 전투할 수 있는 전우가 없습니다. 전시 상황엔 총탄이 비처럼 날아와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우가 필요합니다. 사성장군 7명 전부 직위 박탈 군 지휘부를 개혁해 주십시오. 장성들이 멀뚱멀뚱 서로를 바라봤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강윤혁 대장의 압도적인 패기에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장호필 대장이 손을 들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의뢰 받는다고 해서 조금 받았을 뿐입니다. 이철수 대장도 살짝 손을 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준 대장이 변명했다. 우리는 각자 군을 지키려고 늘상 해온 거니까 그냥. 강윤혁 대장이 주먹으로 탁상을 내리쳤다. 천둥 같은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지켜, 너희들이 너희들 지갑 말고 지킨 게 뭐가 있어. 강윤혁 대장은 잠시 눈을 감고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장군이라 불리는 우리들이 언제부터 장사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의 눈빛이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국민들의 목숨값으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강윤혁 대장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고 말했다. 저 역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강윤혁 대장의 위압감이 모든 것을 짓눌렀다. 장성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강윤혁 대장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들이 회의실을 떠나자 강윤혁 대장은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그의 분노와 닮아 있었다. 강윤혁 대장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정의의 칼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베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날 밤 10시 박민혁 대령의 자택. 박 대령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이명석 중장 긴급 체포 군납 비리 혐의. 박 대령의 손이 떨렸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이런 젠장. 그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김현수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야, 뉴스 봤어. 예, 봤습니다. 김중령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도 위험해. 어떻게 하죠? 일단 도망가야.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쾅. 박민혁 대령 안보지원사입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끝났다.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몰려들었다. 박민혁 대령 체포합니다. 무슨 혐의로요? 군납 비리 공모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박 대령이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같은 시각 전방 7사단 2연대. 김현수 중령이 급히 짐을 쌌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정문에는 이미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저기 김중령 나온다 포위해 김중령이 뒤돌아 뛰었다. 잡아 헌병들이 뒤쫓았다. 김중령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젊은 병사들의 발길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의학, 결국 넘어졌다. 병사들이 그를 둘러쌌다. 일어나세요. 김현수 중령이 땅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너희가 뭔데 나를? 체포영장 나왔어요. 한 상병이 영장을 보여줬다. 김현수 중령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졌다. 평소 자신이 괴롭혔던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굴욕이었다. 다음 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장. 강윤혁 대장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국정감사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윤혁 대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납비리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지난 10년간 우리 군에서 벌어진 납품 비리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정감사장이 술렁였다. 이명석 중장을 비롯한 현역 사성 장군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었다. 강윤혁 대장이 계속 말했다. 그들은 브로커와 결탁해 불량 부품을 정품 가격으로 납품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병사들이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충격적인 표정으로 들었다. 서현우 중위 같은 정직한 장교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았습니다. 강윤혁 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저를 제외한 현역 사성 장군 7명 모두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장이 떠들썩해졌다. 역사상 유례없는 선언이었다. 오후 3시 청와대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강윤혁 대장의 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엄숙했다. 현역 사성 장군 7명 전원 전역 처리하십시오. 그날 저녁 6시 각군 본부. 저녁 명령서가 동시에 전달됐다. 장호필 대장이 명령서를 받고 무너져 앉았다. 이럴 수가. 이철수 대장은 별을 떼어내며 한숨을 쉬었다. 박민준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끝났다. 강신철 대장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강윤혁 그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밤 이명석 중장이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었다. 군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나광철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박민혁 대령과 김현수 중령도 같은 처지였다. 모든 비리 라인이 한순간에 붕괴됐다. 이명석 중장이 벽에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다. 강윤혁 그놈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게임은 이미 끝났다. 승자는 정의였고 패자는 탐욕이었다. 차가운 감옥에서 그들의 몰락이 완성됐다. 강윤혁 대장의 복수는 완벽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적을 쓸어버렸다. 진정한 군인 참군인의 힘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합참본부 대회의실. 새로운 장성 임명식이 열렸다. 강윤혁 대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았다. 새로 임명된 참모총장들이 자리했다. 모두 삼성에서 사성으로 승진한 인물들이었다. 강윤혁 대장이 입을 열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달라질 것입니다. 새 육군 참모총장 장성현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40대 후반의 그는 전방 사단장 출신이었다. 평생을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한 군인이었다. 대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새 해군 참모총장 김문상 대장도 말했다. 이제 진짜 군인다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강윤혁 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모두 청렴하기로 소문난 장교들이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강윤혁 대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더 이상 장사꾼은 우리 군에 없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새 공군 참모총장 이정우 대장이 격려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윤혁 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동료의 생명입니다. 장성현 대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 모든 장비 도입은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문상 대장도 약속했다.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강윤혁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첫 번째 과제부터 시작하죠. 그가 서류를 펼쳤다. 정훈 장비 교체 계획입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쓰던 낡은 장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 바꿔야 합니다. 새 장성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국정감사에서 추가 예산이 확정됐다. 강윤혁 대장이 미소를 지었다. 단 이런 한 푼도 헛된 곳에 쓰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서현우 중위의 용기였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강윤혁 대장의 분노는 없었을 것이고 군의 개혁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 명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조직을 바꾼 것이다. 강윤혁은 딸의 용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딸에게 한 가지 더 알려줄 진실이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 서연우 중위는 국군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단식으로 인해 쇠약해진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윤혁 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서연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다. 괜찮다. 누워 있어라. 강윤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강윤혁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서연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 끝난 건가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래, 내 덕분이다. 강윤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네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서연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모두가 알고도 두려움에 맞서 싸우지 않았던 걸 네가 해낸 거야. 그의 말에 서연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녀의 고통이 군대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된 것이다. 그때 강윤혁은 들고 온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서연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 어머니의 의료 기록이다. 강윤혁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워졌다. 그리고 이명석 중장과 관련된 불의의 사고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서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적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강윤혁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을 아꼈다. 서연우는 그저 불행한 사고라고만 알고 있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윤혁은 침묵했다. 그는 서류 파일 안에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연우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군 헌병대의 보고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부품의 일련 번호와 함께 군납 비리 조사 중이던 이명석 중장의 차량과 연관성 가능성 제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연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윤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내 어머니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군납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다. 이명석 중장의 비리를 캐고 있었지. 그럼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는 이명석 중장의 운전병이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내 어머니의 채 치여 사망한 것으로 조작되었다. 강윤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놈은 내 눈앞에서 네 어머니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위장했다. 그리고 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명석을 막지 못했다. 아버지. 서연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명석 중장을 그토록 증오했는지, 왜 그의 보직 해임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강윤혁의 복수는 단순한 군납 비리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에 대한 복수이자 딸에게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한 것에 대한 깊은 자책이었다. 난 그놈이 우리 군대를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딸이 그놈 때문에 고통받기 전까지는 그를 막지 못했어. 강윤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배어 있었다. 서연우는 아버지의 고통에 찬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복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 처벌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골마터진 아버지의 상처와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오신 거군요. 서연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윤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더라면 네 어머니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리고 네가 이런 고통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그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강직한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눈물은 서연우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충분히 강하셨어요.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이명석 중장과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서연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저도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강윤혁은 고개를 들어 서연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빛에서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중이가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서의 굳은 의지를 보았다. 그는 딸의 손을 맞잡았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다. 며칠 후 서연우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고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승리했다. 그날 오후 최전방 7사단 2연대. 서연우 중위는 연대 정문에 다시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난번과 달리 그녀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초소의 병사들이 그녀를 보며 경례했다. 충성서 중위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비아냥거림이나 조롱은 없었다. 대신 존경과 환영의 눈빛이 가득했다. 서연우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 고생했어. 연대 본부 앞에서 최민호 소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밝았다. 서 중위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최 소령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이곳에 돌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연우는 그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 최 소령과 함께 중대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 앞에는 제1대장 김태혁 중령이라는 새로운 명패가 걸려 있었다. 오태원 중령은 이미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새 대대장 김태혁 중령은 서연우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서연우 중위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앞으로 우리 부대는 중위님과 같은 정의롭고 용기 있는 군인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중령의 말에 서연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속한 곳을 찾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중대생활관 앞 광장. 서연우 중위가 병사들 앞에 섰다. 예전과 달리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장비로 훈련을 시작한다. 더 이상 불량품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서 훈련에 임할 것이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와, 그들의 환호성은 단순히 훈련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표현이었다. 그날 저녁 중대 급식소. 병사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메뉴였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가 푸짐하게 담겨 있었다. 박상현 상병이 감탄했다. 와, 밥이 진짜 맛있어졌네. 이게 진짜 군대 밥 맞습니까? 옆에 있던 정상훈 중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급식비가 늘었거든. 이제 중간에서 빼돌리는 놈들이 없으니까. 병사들이 서로 웃었다. 음식이 맛있으니 분위기도 좋았다. 서연우 중위도 병사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며 밥을 뜨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서연우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먹을 만한 밥을 주고 멀쩡한 무기를 지급하는 당연한 것에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장병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군대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목숨 걸고 싸운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새벽 천리 행군 훈련. 1중대 전체가 완전 무장하고 행군하고 있었다. 새로 보급된 전투화는 발에 잘 맞았다. 행군 중간 휴식 시간이었다. 김병철 일병이 탈진하듯 주저앉았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옆에 있던 박상현 상병이 다가왔다. 그는 새 수통을 건네며 말했다. 힘내라, 이 녀석아. 김병철 일병이 수통을 받아 물을 마셨다. 박상현 상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6.25 때 쓰던 철 수통이 드디어 바뀌었어. 김병철 일병이 수통을 자세히 봤다. 새 것이었다.
플라스틱 재질로 더 깨끗하고 가벼웠다. 제 때는 기본 20년 된 철수통이었는데 군대 진짜 많이 좋아졌다. 박상현 상병은 감개무량했다. 장병들의 처우가 개선되니 분위기도 더 좋아진 듯했다.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서연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이제 병사들은 더 이상 낡고 불량한 장비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연우는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군대의 모습이라고. 2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이명석 중장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 강윤혁 대장은 침묵해야 했다. 그는 딸이 똑같은 고통을 겪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군대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서연우는 아버지의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새로운 군대를 더욱 강하고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이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고쳐 입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새로운 군대의 심장 박동과 함께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6개월 후 강윤혁 대장의 전역식이 열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강직했지만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마지막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선 그는 장병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다. 금칠한 방패는 부서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장병들보다도 더 불타올랐다. 든든한 전우야말로 진정한 방패입니다. 이제 저는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훈련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수많은 장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강윤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우에게 다가갔다. 서연우는 그의 눈을 보며 격려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시간이다. 강윤혁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강윤혁의 차가 출발했다. 서연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격려했다. 7명의 장성과 수백 명의 장교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격려했다. 진정한 군을 만들어준 감사함을 담아서 그리고 이런 정의로운 군대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격려였다. 그날 밤 서연우는 아버지의 집에서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서연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강윤혁은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윤혁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서연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우는 아버지의 옆에 앉았다. 아빠. 강윤혁은 앨범을 덮었다. 이제 네, 엄마의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강윤혁은 2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의 아내이자 서연우의 어머니인 정혜윤은 군납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기자였다. 그녀는 이명석 중장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이었다. 이명석은 그녀를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강윤혁은 당시 합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는 이명석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명석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했다. 나는 그때 힘이 없었어. 이명석을 막을 힘이. 나는 오직 나의 계급과 명예만을 지키려 했지. 그 결과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 강윤혁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너의 복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너의 엄마에게 속죄할 수 없을 것이다. 서연우는 아버지의 고통에 찬 눈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복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 처벌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골마 터진 아버지의 상처와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서연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서연우는 아버지의 고통에 찬 눈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복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 처벌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골마 터진 아버지의 상처와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서연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며칠 후 서연우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고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승리했다. 그날 오후 최전방 7사단 2연대. 서연우 중위는 연대 정문에 다시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난번과 달리 그녀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초소의 병사들이 그녀를 보며 격려했다. 충성서 중위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비아냥거림이나 조롱은 없었다. 대신 존경과 환영의 눈빛이 가득했다. 서연우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 고생했어. 연대 본부 앞에서 최민호 소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밝았다. 서중위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최 소령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이곳에 돌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연우는 그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 최 소령과 함께 중대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 앞에는 제1대장 김태혁 중령이라는 새로운 명패가 걸려 있었다. 오태원 중령은 이미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새 대대장 김태혁 중령은 서연우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서연우 중위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앞으로 우리 부대는 중위님과 같은 정의롭고 용기 있는 군인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 중령의 말에 서연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속한 곳을 찾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중대생활관 앞 광장. 서연우 중위가 병사들 앞에 섰다. 예전과 달리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장비로 훈련을 시작한다. 더 이상 불량품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서 훈련에 임할 것이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와, 그들의 환호성은 단순히 훈련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이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고쳐 입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새로운 군대의 심장 박동과 함께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